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두 번째 회의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10시 반부터 시작돼서 점심시간 지나고 지금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인데 우선 그 정환중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장 들어가면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 사실 공정성 문제가 이번 징계위원회의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조를 했고 정환중 위원장 직무대리도 그렇고요. 신성식 징계위원 두 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근데 이게 기각이 됐네요. 이 부분까지 지금까지의 정당성, 공정성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나는 법무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들이 보입니다. 예. 단적인 예로 지난주 10일 날 징계위원회가 1차 열리면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11일 날 개최하려다가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며칠 뒤인 오늘에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 속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받은 것도 있고 또 할 수 없다고 또 거부한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향후 이 결과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참가하는 징계위원장 및 위원들도 또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들 각자의 소명감을 갖고 원칙에 따라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증인들이 회의 열리기 전부터 많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정진웅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이 두 명의 출석 여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이 둘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증인신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들 장성철 소장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심재철 감찰국장도 기본적으로 증인 신청이 철회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 측에서 증인 신청한 분들 중에 3분은 안 나오고 이른바 불상자라고 이렇게 그랬죠. 네. 한동수 감찰부장 그분만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박민규 교수께서 이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징계위원회 자체가. 왜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해요. 한일전을 합니다.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저 한일전에 주심, 부심 다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은 욕을 했던 일본계 사람을 주심이나 부심으로 해요. 과연 그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공정한 심판을 볼 수 있을까라고 의심해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이 심판위원장 심판들은 우리 공정하게 할 거야. 우리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불공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감찰위원회의 그러한 판단 그리고 행정법원의 그러한 권고사항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징계위원회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징계 판단이 난 이후에도 두고두고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징계위원회가 아니다. 징계 확정위원회다, 징계 추진위원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공정성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또 3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충분히 오늘 증인신문들 과정 다 마무리했다는 징계위원회 자체 판단이 있다면 오늘 늦게라도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징계위원회가 왜 열렸는지 한번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서 기득권들이 반발하는 배경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소 출범이라는 개혁 과제가 도리어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랑 맞물려서 국민들이 약간 공수처 출범이 좋은 제도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담감이 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정한중 위원장은요 오늘 끝내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나오면 그냥 저것으로서 증인신문하고 끝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지금 국회판 징계위원회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계속 증인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중에 저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하게 끝나지 않으면 다음에 만약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3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검찰에 출입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오전부터 이 상황까지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아침 출근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출근길에 이 추운데 차에서 내려갔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 저도 사실 서초동 법조 기자 오래 했지만 그런 경우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특히 오늘 징계위원회가 있는 날에 윤석열 총장의 오늘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심정이 복잡하시겠죠. 오늘 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매번 출국길에서 봤던 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특히 오늘 춥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강추위에 저렇게 떨면서 자신 응원해주는 분에 대해서 차에서 내려서 네. 고맙다. 들어가시라 말하는 거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그것을 뭐 정치로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해 보이고요. 예.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정직 1개월 받았던 사람으로서 예. 또 다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영광스럽게 임명되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다시 징계위원회에 두 번째 참가하는 어찌 보면 불운하고 또 역사에서 어쨌든 좋게 기록될지 나쁘게 기록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역사로 큰 획을 그었던 검사의 한 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요. 전형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로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검찰총장이면 저런 행동 안 해요. 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적인 워딩을 썼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 얘기 때문에 여당에 또 공격 심하게 당할 것 같아요. 아니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비판받을 텐데 본인으로서는 저런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달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을 또 하나 또 예측을 해봐야 된다면 징계를 받은 뒤에 이제 과연 소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한대요. 처음에 가처분 신청하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을 한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뭐 징계가 중징계로 네.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정직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임명권자의 신임을 잃어버린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본인은 법률적으로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임명권자가 불신임하는 검찰총장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어쨌든 취소 소송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지만 본인이 언제 적절한 타이밍에 그만둬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무혐의나 뭐 견책 뭐 이런 쪽에다가 경징계 쪽에 무게를 두는 뭐 의견들은 저는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제 주변에서도 중징계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정 낭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또한 어찌됐든 간에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총장이지 하지만 너무나 많은 논란을 만드는 장본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는 중징계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예. 어쨌든 징계 결과에 따른 양측의 또 법원의 소송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른 또 정치권 또는 향후에 어떤 이런 논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4명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 3명이 합의를 봐야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의견이 다르면은 3번째 수준인 정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낮은 수준에.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대략 3개월 정직이 나올 거라고 많은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대략 3개월 정도 지나면 공수처가 출범할 거다. 그래서 정직 3개월 때리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하는 권력형 여러 가지 수사를 다 공수처로 갖고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식물총장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인 함의도 있다. 그래서 정직 3개월이 유력하다라는 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및 권력자들에 대한 공직 수사처입니다. 그리고 네. 공수처의 검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명입니다. 예. 검찰청은 2,300명입니다. 어떻게 25명이라는 공수처의 검사와 40명밖에 안 되는 수사관이 검찰이 하는 모든 어떤 여권 관련된 수사를 다 가져온다는 거는 조금 과도한 주장이고요. 어찌됐든 저도 장소연 씨 말씀처럼 뭐 많은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징계위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좀 징계 결과를 보고 예.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공수처가 권력형, 그다음에 권력자들을 수사하고 감시하고 조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다음번 대선 때까지는 권력형 비리, 이 청와대를 향한 수사, 권력자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자신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예. 검찰에서 수사 못하도록.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그러면 어떤 그림을 앞으로 그리게 될지 자연스럽게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법적이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공포 시행이 되게 됐는데 역사적인 그날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공수처가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권력기관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수처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박민규 교수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역사적으로 공수처 관련된 공수처장이 출범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곧 연초쯤에는 공수처 출범될 예정이고요. 또한 국정원법도 개정이 돼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신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 않았고 그동안 검찰을 둘러싼 특권 계급들이 그동안 검찰권과 여러 가지 권력들 남용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민주적 통제를 통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한 획을 지었던 의미 있는 날이라서 말씀하신 걸로 보고요. 네. 어찌됐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징계권을 하고 공처 출범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은 다른 트랙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혼동돼서 집권 여당 및 정부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웠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순실 씨 때문에 국정농단이 벌어졌는데 공수처에서 최순실 씨를 조사합니까? 수사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야당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 공수처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공수처를 주장을 했지 민주당의 공수처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수사를 또 뭉갤 수도 있고 이런 공수처를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 정말 권력기관, 권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를 원했지 이렇게 변질된 특정 이념에 몰두해 있는 어떠한 예를 들면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들어올 거라는 그런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공수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대선 공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잘못 책임지지 않은 성역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성역은요.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한 권력 수사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에서의 수사했던 검사들 다 좌천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공수처를 통해서 뭐 권력기관의 개혁을 했다? 저는요. 권력기관을 장악했다라고 선언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이후에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과 아주 잘한 일이다. 그리고 당 전체를 잘 이끌어달라라는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고요. 비교적 다른 정당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과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정치권의 현재 반응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오늘 사과는 매우 의미 있는 사과였습니다. 제1야당이자 또 국민의힘이 변화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론을 세웠다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그 내용도 매우 좋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또 하나 정당 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 희망을 만들게 노력하겠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겠다. 예. 이 말씀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을 계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국회 제정당들이 모여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과 경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통렬하게 반성한다, 간절히 사죄한다, 용서해 주시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진작 이렇게 사과를 했었어야죠.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발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조원진 전 의원, 그다음 서병수 의원, 홍준표 의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러한 반발 목소리가 작은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국민의힘에 좀 바라고 싶은 게 있는데 저렇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지도부만 모여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다음번에 사과할 때는요, 의원들 전원이 모여서 같이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쯤에는 두 전직 대통령께서 직접 좀 사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수 우파가 지금 황폐해지다시피 했잖아요. 당사자들이 하지 않은 사과, 남이 대신 사과해준다. 그거에 대한 진정성,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많을 겁니다. 제발 전직 대통령들이 사과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는 좀 용서를 해 주셔서 힘없는 야당에게 정말 관심이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요, 적폐 세력으로 몰렸던 보수 우파, 국민의힘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 관심과 선택을 다시 받을 날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 전에요. 유승민 전 대표가 던진 화두였죠. 탄핵의 강. 이게 야권의 재편, 통합 과정에서 이른바 선결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로 인해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너려고 이제 한 발짝 내디딘 것 같아요. 저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여러 번 하셔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와 탄핵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보수파의 미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또 조금 전에는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는 좀 적다라고는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사과 이후에 나오는 이 반발의 목소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강을 건너는 지금의 이 시작점에서 혹시라도 내부 분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조직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박 서병수 의원이 혼자 저렇게 반발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10분 정도의 친박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반발했으면 저 당 아직도 반성 못했네라고 국민들의 꾸짖음이 있겠지만 예. 개별적인 반발이기 때문에 저러한 반발은 이제 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과한 거 잘했어라고 박수치고 있거든요. 묻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가요, 필리버스터 전국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시작하면서부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추윤 갈등
그리고 공수처 출범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 순서를 놓고서도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벌인 끝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는데 글쎄 뭐 좋은 평가가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야당에서 입법 독재라고 주장하시는데 국회법상 정한 절차에 따른 모든 표결이 진행된 겁니다. 독재하고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시는데 네. 사실 진짜 독재를 했었던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민의힘이 네.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독재라는 표를 이렇게 쉽게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좀 자문했으면 바람이고요. 네. 어찌됐든 이 입법 독재라고 이렇게 공격당할 만큼 모든 것이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만큼 이번에 처리된 법안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조차도 민주당과 정부는 더 세심하게 살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결의 원리는요, 양당이 대화 타협하고 끝까지 타협해가지고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내라. 그러지 못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에서 표결하라라는 게 다수결의 원리고요.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표결을 하고 본회의에서도 그냥 야당의 반대 무릅쓰고 자기들끼리 했어요. 내 마음대로 국회죠. 이것은요, 국회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해온, 지켜온 그러한 대화 타협 조정 이러한 정신을 송두리째 밟아버렸다. 내 마음대로 국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필리버스터. 야당이 갖고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수단을 중립적으로 사회를 봐야 할 국회의장께서 예. 표결에 참여했다. 이것은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정말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입법 독재, 입법 독주 이제 야권에서는 그런 비판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 여권에서는 발목 잡기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로부터 해서 야당도 그렇게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제가 있어요? 앵커님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힘없는 야당, 능력 없는 야당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반대를 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만 해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본인들이 발목 잡지 않기 위해서 자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가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모습들을 나중에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예. 야당은 대안 세력으로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능력에 비대해서 너무 큰 기대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야당은 반대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한 건데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약간 언론상 전달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또 송일 의원이 자신의 소신으로서 정부가 할 수 없었던 말언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발언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봅니다. 도리어 지금 국회가 이제 그런 거 갖고 정쟁화하기보다도 통계청 조사 자료가 나왔던데 우리나라 법인, 기업들의 작년도 영업이익 하락률이 통계조사가 시작한 2011년 이후로 제일 크게 23%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40%를 하락했고요. 예. 특이한 것은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40% 영업이익이 도리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문제가 매우 이렇게 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보면 예산이 있고 정책이 있고 규제 등이 있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예. 자신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우리 성유미 앵커가 이제 여쭤본 거는 송영길 위원장의 핵무기 5,000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용인할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건데 그 다시 한번 송영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전제가 다 빠진 거지 않습니까? 예. 자위권이라는 걸 봤을 때, 역지사지를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느꼈을 어떤 그런 존재의 위험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발언이었고요. 예. 본인이 외교통상위원장이가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과도한 해석은 도리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떻게 소신입니까? 잘못된 발언이지. 이분의 이러한 잘못된 발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 남북 연락사무소 북한에서 폭파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이걸로. 그랬더니 이때 유명한 말 하셨죠.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강도가 경찰이 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강도도 총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북한은요, 2달 전에 우리 국민을 총살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예. 그런 집단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 그런 걸 자위권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다. 더 부적절한 거는요,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야당 탓, 언론 탓 하시는 거예요. 중진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북한의 통일선전 부장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통일전선 부장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